희망퇴직 통보를 받고 집에 들어온 날 거실 문을 여는 순간 제 세상이 뒤바뀌어 있었습니다. 남편이 소파에 비스듬히 기대어 앉아 리모컨을 만지작거리며 말했어요. 당신 이제 돈도 안 버는데 괜한 데에 돈 쓰지 말고 쥐 죽은 듯이 살아. 그 말이 마치 미리 준비해둔 대사처럼 차갑게 흘러나왔습니다. 식탁 위에 놓인 제 이름으로 된 사원증이 메모지처럼 하찮아 보였어요. 땡땡건설 경리부 박영희. 23년간 매일 목에 걸고 다녔던 그 작은 플라스틱 조각이 이제는 쓸모없는 폐지가 되어버렸습니다. 23평 아파트 거실이 이상하게 좁아졌어요. 벽지 모서리가 들떠 있고 형광등이 깜빡거리는 것까지 모든 게 초라해 보였습니다. 현관문 앞 우편함에서 관리비 18만 원 고지서가 튀어나왔고 핸드폰으로는 전기요금 할인 문자가 울렸어요. 실업급여 수급자 전기요금 30% 할인 혜택을 받으세요. 그 문자가 마치 저를 조롱하는 것처럼 느껴졌습니다. 남편은 제가 충격에 빠져 있는 줄도 모르고 TV 채널을 돌리며 말했어요. 저녁 밥상이나 빨리 차려. 집에서 놀면 십첩반상이라도 해야 할 거 아니야. 저는 말없이 냉장고에서 보리차를 꺼내 한 모금 마셨습니다. 차가운 액체가 목으로 넘어가면서 현실감이 밀려왔어요. 정말로 내가 실직자가 되었구나. 25년 넘게 한 직장에서 성실히 일했는데 이게 끝인가? 손이 떨렸습니다. 가슴 한구석이 텅 빈 것처럼 허전했어요. 서랍에서 오래된 볼펜을 꺼내 가계부를 폈습니다. 어머니가 분식집을 운영하실 때 쓰시던 바로 그 가계부였어요. 누런 종이 냄새가 코끝을 자극했습니다. 가장 첫 줄에 또박또박 적었어요. 55세, 오늘부터 다시 기록합니다. 볼펜 끝이 종이를 긁는 소리가 고요한 거실에 울렸습니다. 그 순간 마음속에서 낮고 분명한 목소리가 올라왔습니다. 끝이 아니라고, 아직 남은 게 많다고. 어머니가 외환위기 때 분식집 문을 닫으면서도 포기하지 마라, 영희야라고 하셨던 그 목소리와 똑같았어요. 저는 펜을 꽉 쥐었습니다. 손톱이 파랗게 질릴 정도로 꽉 쥐고는 속으로 다짐했어요. 좋아, 이제 시작이야. 진짜 내 인생은 이제부터야. 남편은 여전히 TV를 보며 킥킥거리고 있었고 부엌에서는 정수기 물 떨어지는 소리만 똑똑 울렸습니다. 저는 가계부 2번째 줄에 적었어요. 보유 자산 정리부터 시작한다. 그리고 3번째 줄에는 절대 무시당하지 않겠다고 적었습니다. 펜 끝에 힘이 들어가 종이가 살짝 찢어질 뻔했어요. 창밖으로 저녁 노을이 지고 있었습니다. 붉은 하늘이 마치 새로운 시작을 알리는 신호등 같았어요. 저는 가계부를 덮고 깊게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가슴속 어딘가에서 뜨거운 것이 꿈틀거렸어요. 분노였을까요? 아니면 의지였을까요? 아마 둘 다였을 겁니다. 그날 이후 저는 집안 공기에서 완전한 이방인이 되었어요. 마치 유령처럼 조용히 움직여야 하는 존재가 된 것 같았습니다. 아침에 일어나 화장실에 가려고 해도 남편이 먼저 들어가 버리고 부엌에서 뭔가 하려고 하면 비켜봐, 급해라며 저를 밀어내곤 했습니다. 가장 견디기 힘든 건 남편의 전화 통화였습니다. 친구들과 통화할 때면 일부러 큰 소리로 말했어요. 내가 지금 둘 먹여 살리느라 허리 휘어. 짐승 새끼 하나 키우는 줄 알았지 뭐야. 그 말을 들을 때마다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25년을 함께 산 아내를 짐승 새끼라고 표현하다니. 저는 부엌 구석에서 설거지를 하면서 눈물을 참아야 했어요. 야, 우리 집 격리 담당이 실업자가 됐다니까? 하하, 이제 집에서 뭐해? 청소나 열심히 하겠네. 남편의 웃음소리가 벽을 타고 울렸습니다. 제가 23년간 회사에서 인정받으며 일했다는 사실 따위는 아무것도 아니었나 봐요. 딸 수진이는 취업 준비로 예민해서 제 눈을 피했어요. 방문을 꽁꽁 닫아버리고 나오지도 않았습니다. 가끔 부엌에서 마주치면 엄마 좀 조용히 해줘. 면접 준비해야 한다고라며 짜증을 냈어요. 제가 언제 시끄럽게 했다고 그런 말을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오히려 저는 숨소리조차 조심하며 살고 있었는데요. 시어머님이 오신 날에는 더 노골적이었습니다. 며느리, 나이 들어서 그렇게 놀 거면 우리 아들 발목 잡지 마. 지금까지 벌어온 돈도 제대로 못 모았으면서. 시어머님은 제가 만든 김치찌개를 한 숟가락 떠먹고는 짜다고 하셨어요. 평소에는 맛있다고 하셨는데 말이에요. 아들아, 너 혼자 고생이 많다. 이제라도 정신 차리고 살림 제대로 하는 사람 만나야 하는 거 아니야? 시어머님의 말에 남편은 에이, 그런 말씀 마세요라고 했지만 목소리에 진심이 없었습니다. 저는 고개를 숙이고 있었지만 속으로는 계산을 시작했습니다. 퇴직금 7,300만 원, 적금과 예금 통장에 2천만 원.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어머니가 운영하던 분식집에서 물려받은 낡은 가계부 한 권이었어요. 그 가계부를 밤마다 들여다보기 시작했습니다. 1997년 외환위기 때 어머니와 제가 어려운 사람들에게 빌려준 소액 대여 기록이 꼼꼼한 필체로 남아 있었어요. 어머니는 항상 도움받은 사람은 기억하지 못해도 도움 준 사람은 기록해둬야 한다고 하셨거든요. 총 47쪽에 걸쳐 이름과 금액, 날짜가 적혀 있었습니다. 김영수 씨 150만 원, 박정희 씨 80만 원, 최순자 씨 200만 원. 이자율 9.2%로 적힌 곳도 있었고 무이자로 빌려준 곳도 있었어요. 어딘가에 아직 연결될 실마리가 남아있을 것 같았습니다. 뭐 하는 거야, 거기서? 남편이 침실에서 나와 물었어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저는 가계부를 가슴에 품고 일어났습니다. 또 뭔 헛짓거리야? 전기세 나오는 거 모르냐? 당장 불 끄고 들어와. 저는 고개를 끄덕였지만 마음속으로는 다짐했어요. 이 기록들을 하나하나 추적해보자. 뭔가 있을 거야. 어머니의 손글씨를 따라가며 저는 희미한 희망을 품기 시작했습니다. 그날부터 저는 새벽 5시에 일어나 시장 골목을 돌기 시작했습니다. 어머니의 옛 거래처를 하나하나 찾아가는 일이었어요. 첫날은 추운 바람에 코끝이 얼얼했지만 가계부를 품에 안고 걸으니 마음이 조금씩 따뜻해졌습니다. 어머, 영희야. 그래, 너 어머니 많이 닮았구나. 허리가 굽은 반찬가게 김 사장님이 저를 알아보셨어요. 그때 돈, 내 어머니가 돌려받겠다고 안 했지. 자네가 진짜 효녀였구나. 어머니가 하늘에서 흐뭇해 하실 거야. 김 사장님은 가계부를 보시더니 고개를 끄덕이셨습니다. 아, 이거 기억나네. 97년 겨울이었지. 우리 가게 월세 밀렸을 때 너희 어머니가 200만 원 빌려주셨어. 그때 그 돈으로 가게 문 안 닫았는데 김 사장님 눈가에 눈물이 고였어요. 지금도 장사 되세요? 제가 물었습니다.
그럭저럭해. 요즘 배달 시대라 힘들긴 하지만. 그런데 영희야, 넌 지금 뭐해? 아, 최근에 퇴직했어요. 그래. 그럼 우리 상인회에서 하는 일 관심 있나? 요즘 협동조합 만들어서 공동 구매도 하고 그러거든. 집으로 돌아오는 길은 항상 무거웠습니다. 희망이 조금씩 생기는 반면 집에서는 더 큰 모멸이 기다리고 있었거든요. 또 시장 갔다 왔어? 남편이 골프백을 들고 현관에서 비웃었습니다. 시장이나 전전에서 뭐가 나와? 90년대식 가계부로 돈이 나오면 내가 무릎 꿇고 사과할게. 하하. 그 웃음소리가 귀를 찢을 것 같았어요. 남편은 골프채를 하나씩 꺼내 닦으면서 계속 말했습니다. 친구들이 그러는데 실업자 부인 둔 남자들은 다 그렇게 된대. 아내가 이상한 일에 매달린다고. 현실 도피라고. 냉장고 문에는 남편이 골프장 라운딩 결제 영수증을 자석으로 붙여두었어요. 컨트리클럽 그린피 18만 원, 캐디피 5만 원, 카트비 3만 원. 한 번 골프 치는데 26만 원이 나간다는 소리였습니다. 3개월 카드 할부 내역이 제 눈을 찔렀어요. 여보, 골프비가 좀 부담스럽지 않아요? 뭐, 내가 벌어서 쓰는 건데 왜? 남편이 날카롭게 쏘아봤습니다. 당신은 지금 한 푼도 못 벌어오면서 내 돈 쓰는 것까지 간섭해? 저는 더 이상 말할 수 없었어요. 밥솥에 남은 어제 미역국을 데워 먹었습니다. 국물이 짜서 눈물인지 미역국인지 구분이 안 될 정도였어요. 고요한 부엌에서 혼자 먹는 밥은 모래알 같았습니다. 그래도 저는 포기하지 않았어요. 가계부의 이름 하나하나를 엑셀 파일로 옮기면서 마음을 붙잡았습니다. 어머니가 써놓으신 메모들을 보면서 그때의 상황을 추리해 보기도 했어요. 아들 수술비 급함, 무이자 1년, 박정희 가게 보증금 부족, 월 3만 원씩 상환, 최순자 남편 사업 실패 후 생활비. 숫자는 거짓말을 하지 않았습니다. 사람은 잊어버려도 기록은 남아 있었어요. 엄마, 또 그거 해? 딸 수진이가 부엌에 물 마시러 나왔다가 제가 가계부를 보고 있는 걸 봤습니다. 응, 옛날 자료 정리하고 있어. 헛짓 그만해. 나 면접 준비하는데 집중 안 돼. 수진이는 물컵을 거칠게 내려놓고 방으로 들어가 버렸어요. 저는 노트북 화면을 바라보며 다시 타이핑을 시작했습니다. 손끝이 차가웠지만 마음 한구석에서는 뜨거운 무언가가 자라고 있었어요. 그건 분노였을까요? 아니면 복수심이었을까요? 아니면 단순한 생존 본능이었을까요? 창밖에는 눈이 내리기 시작했습니다. 하얀 눈송이가 유리창에 달라붙었다가 녹아내렸어요. 저도 그 눈송이처럼 녹아버릴 수는 없었습니다. 어머니가 남겨주신 이 기록들 속에서 저는 반드시 답을 찾을 거예요. 그 결정적인 날은 3월의 마지막 주 토요일이었습니다. 남편이 평소보다 일찍 골프에서 돌아왔어요. 현관문을 열면서부터 뭔가 달랐습니다. 평소 같으면 골프백을 아무데나 던져놓고 샤워부터 했을 텐데 그날은 거실 소파에 단정히 앉아 저를 기다리고 있었어요. 앉아봐. 할 말이 있어. 가슴이 쿵 떨어지는 느낌이었습니다. 남편의 목소리가 평소와 달리 차분했거든요. 이런 톤일 때는 항상 큰일이 있었어요. 우리 이혼하자. 세상이 한순간 정지한 것 같았습니다.
귀에서 윙윙 소리가 났어요. 갑자기 왜 그런 말을? 갑자기가 아니야. 생각해보니 우리 더 이상 의미가 없어. 당신은 당신대로, 나는 나대로 살아가는 게 낫겠어. 남편이 미리 준비해둔 듯 말을 이었습니다. 집도 내 명의로 돌리자. 당신 신용점수 638점이면 대출도 못 받잖아. 솔직히 말해서 우리 인생 다시 시작하자. 제가 벌벌 떨고 있는 동안 남편은 냉장고에서 맥주를 꺼내 따서 마셨어요. 마치 아주 평범한 대화를 나누는 것처럼 태연했습니다. 당신이 시장 돌아다니면서 옛날 일 파헤치는 거 보니까 확신이 섰어. 우리는 정말 다른 사람이야. 나는 미래를 보고 사는데 당신은 과거에만 매달려 있어. 그 순간 남편의 휴대폰이 부엌 카운터 위에서 진동했습니다. 화면이 켜지면서 메시지 미리 보기가 떴어요. 오늘도 8시 클럽하우스에서 만나요. 레슨 후에 저녁도 같이 해요. 발신자는 골프 레슨 지은이라고 되어 있었습니다. 순간 모든 퍼즐이 맞춰졌어요. 최근 들어 부쩍 늘어난 골프 레슨비, 주말마다 빠지는 라운딩, 그리고 집에 와서도 계속 휴대폰만 보는 모습들. 제가 실직의 충격에 빠져 있는 동안 남편은 이미 다른 삶을 준비하고 있었던 거예요. 지은이라는 분이 누구예요? 제가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남편의 얼굴이 순간 굳었어요. 뭔 소리야? 방금 메시지 왔어요. 클럽하우스에서 만나자고. 아, 그건 남편이 당황하며 휴대폰을 확인했습니다. 레슨 프로야. 그냥 레슨 프로. 레슨 프로가 하트 이모티콘까지 보내나요? 저녁도 같이 하자고 하고 남편이 화를 내기 시작했어요. 야, 지금 내가 바람핀다고 의심하는 거야? 내가 누구 때문에 이렇게 된 줄 알아? 당신이 실직하고 집에서 놀고 먹으니까 내가 스트레스 받아서 그런 거 아니야. 저는 심장이 터질 것 같았지만 이상하게 머리는 차가워졌어요. 그 순간 숨을 고르고 또렷하게 말했습니다. 좋아요. 이혼하죠. 그 대신 조정위원회에서 숫자로만 얘기해요. 숫자로? 네. 정확한 재산 분할과 책임 소재를 법적으로 따져봐요. 남편이 코웃음을 쳤어요. 뭘 따져? 당신이 가진 게 뭐가 있다고? 그날 밤 저는 한치의 잠도 자지 못했습니다. 책상 위에 엑셀 파일과 가계부 사본, 그리고 동네 상인회에서 받아온 회계장부를 펼쳤어요. 형광등 불빛 아래서 숫자들을 하나하나 확인하기 시작했습니다. 새벽 3시쯤 신용정보 앱을 확인하다가 충격적인 사실을 발견했어요. 지난 3개월 동안 제 이름으로 소상공인 대출 보증이 서 있었습니다. 이자율 연 11.5%, 보증인 란에 제 전자서명이 선명하게 남아 있었어요. 이게 뭐지? 더 자세히 파보니 제 핸드폰을 이용해서 본인 인증을 한 기록까지 있었습니다. 남편이 제가 잠든 사이에 제 핸드폰으로 대출 보증을 선 거였어요. 보증 금액만 2,500만 원이었습니다. 저는 이를 악물고 추적하기 시작했어요. 온라인 뱅킹 기록, 문자 내역, 심지어 카카오톡 로그인 기록까지 샅샅이 뒤졌습니다. 남편의 골프 레슨비 결제 내역도 자세히 들여다봤어요. 그리고 새벽 5시 마침내 결정적인 단서를 찾았습니다. 골프 레슨비를 받는 계좌의 명의가 이지은이었는데 그 계좌로 들어온 돈이 며칠 뒤 부동산 계약금으로 빠져나간 기록이 있었어요.
이 사람들이 같이 집을 사려고 하는구나. 저는 미소를 지었습니다. 처음으로 진짜 미소를 지었어요. 숫자는 정말 거짓말을 하지 않았습니다. 조정 당일 아침, 저는 평소와 다름없이 보리차를 끓였습니다. 남편은 양복을 차려입고 나오면서 말했어요. 오늘 일찍 끝날 거야. 복잡하게 생각하지 말고 깔끔하게 정리하자. 그 여유로운 목소리가 오늘 마지막이 될 거라는 걸 남편은 몰랐죠. 조정실에 들어서니 남편 측 변호사가 이미 와 있었습니다. 40대 중반쯤 되어 보이는 날카로운 인상의 남자였어요. 서류 가방에서 계약서들을 꺼내놓으며 자신만만한 표정을 짓고 있었습니다. 안녕하세요, 박영희 씨. 오늘 원만하게 합의하시길 바랍니다. 변호사가 건성으로 인사했어요. 조정위원님이 들어오시자 본격적인 이야기가 시작됐습니다. 남편이 먼저 입을 열었어요. 저희는 성격 차이로 이혼을 원합니다. 아내가 최근 실직한 후 현실 적응에 어려움을 겪고 있고 저희 둘 다 새로운 시작을 원해서요. 변호사가 끼어들었습니다. 재산 분할의 경우 부인 측에 특별한 기여분이 없고 현재 무직 상태이므로 최소한으로 하는 것이 합리적일 것 같습니다. 조정위원님이 저를 바라봤어요. 부인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때였습니다. 저는 조용히 가방에서 두툼한 자료철을 꺼냈어요. A4 용지로 인쇄한 서류들이 깔끔하게 정리되어 있었습니다. 남편이 말한 새 출발 좋습니다. 저도 동의해요. 저는 침착하게 말하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그 전에 몇 가지 정리할 게 있어서요. 첫 번째 서류를 테이블에 올렸습니다. 이 집은 공동재산이 맞습니다. 하지만 이건 보세요. 저는 신용정보 출력물을 가리켰어요. 지난 3개월간 제 전자서명을 위조해서 2,500만 원 대출 보증을 서게 만들었습니다. 남편의 얼굴이 순간 하얘졌어요. 뭔 소리야? 그런 적 없는데. 이 서류를 보세요. 저는 다음 페이지를 넘겼습니다. 본인 인증 기록과 IP 주소가 남편 휴대폰과 정확히 일치합니다. 그리고 이 시간들. 저는 형광펜으로 표시된 부분을 가리켰어요. 모두 제가 잠든 새벽 시간대입니다. 변호사가 당황하며 말을 더듬기 시작했어요. 잠깐만요, 그건 부부간에 있을 수 있는 일이 아니에요. 저는 목소리를 높이지 않고 담담히 말했습니다. 이건 명백한 문서 위조이자 사기입니다. 두 번째 서류철을 펼쳤어요. 그리고 이건 상인의 회계장부입니다. 페이지를 넘기며 계속 설명했습니다. 여기 보시면 시어머님 성함으로 입금된 480만 원이 있어요. 생활비 보조라고 하셨죠? 남편이 식은땀을 흘리기 시작했어요. 그건 어머니가 주신 거야. 맞아요. 어머니가 주신 거예요. 하지만 이 돈이 어디로 갔는지 보세요. 저는 은행 거래 내역을 펼쳤습니다. 똑같은 금액이 남편 카드값으로 빠져나갔어요. 그것도 일반 생활비가 아니라 저는 카드 내역서를 가리켰어요. 골프 레슨비 280만 원, 호텔 다이닝 결제 120만 원, 그리고 백화점 여성 의류 구입 80만 원입니다. 회의실 공기가 얼어붙었어요. 조정위원님의 표정이 굳어졌고 변호사는 서류를 뒤적거리며 뭔가를 찾고 있었습니다. 저를 무시하면서 가계부는 시대에 뒤떨어졌다고 말했죠. 저는 의자 등받이에 조용히 몸을 기댔어요. 하지만
기록은 진실을 보여줬습니다. 숫자는 거짓말을 하지 않거든요. 남편이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어요. 영희야, 이럴 필요까지는. 필요 있어요. 저는 차갑게 대답했습니다. 25년 결혼 생활을 의미 없다고 하셨잖아요. 저도 이제 의미 있는 일만 할 거예요. 조정위원님이 서류들을 자세히 살펴보시더니 말씀하셨어요. 이 자료들이 사실이라면 상당히 심각한 문제입니다. 전자서명 위조와 재산 은닉 가능성까지 있어 보이는데요. 저는 마지막으로 한마디 더 했어요. 아직 끝나지 않았어요. 더 보여드릴 자료가 있거든요. 그 순간 남편과 변호사의 얼굴에서 모든 여유가 사라졌습니다. 저는 잠시 숨을 고르고 세 번째 자료처를 꺼냈습니다. 이번엔 더 두꺼운 파일이었어요. 표지에 시장살림협동조합 설립 관련 서류라고 깔끔하게 적혀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건 제 쪽 준비 자료입니다. 저는 조정위원님을 바라보며 말했어요. 지난 2달간 동네 상인회 언니들과 함께 만든 시장살림협동조합 출자 약정서예요. 첫 페이지를 펼치자 16명의 이름과 도장이 찍힌 출자 약정서가 나왔습니다. 저는 손가락으로 하나하나 가리키며 설명했어요. 김순자 언니 500만 원, 이영숙 언니 800만 원, 박정희 언니 1천만 원. 목록을 읽어나가는 제 목소리가 회의실에 또렷하게 울렸습니다. 그리고 제 출자금 1천만 원을 포함해서 총 16명이 모여 1억 6천만 원을 맞췄어요. 남편이 어리둥절한 표정으로 물었어요. 그걸 뭐 하려고? 부동산을 사려고요. 저는 다음 페이지를 넘겼습니다. 구체적으로는 시장 입구의 3층 상가 건물이에요. 현재 경매로 나와 있는 그 건물 말입니다. 변호사가 끼어들었어요. 그런 투자는 위험하지 않나요? 시장 상권이 요즘 어려운데. 위험하다고요? 저는 미소를 지으며 다음 서류를 보여줬어요. 이 건물의 채권자 목록을 추적해 봤어요. 1순위 채권자가 누구인지 아세요? 회의실이 조용해졌습니다. 모든 사람의 시선이 저에게 집중됐어요. 남편이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어요. 누군데? 이지은 씨예요. 저는 형광펜으로 표시된 이름을 가리켰습니다. 남편이 매달 골프 레슨비를 송금하던 바로 그분이죠. 남편의 얼굴이 새하얗게 질렸어요. 뭔 소리야? 더 정확히 말하면 이지은 씨의 누나인 이지영 씨입니다. 저는 다음 페이지를 펼쳤어요. 이분이 그 건물 임대보증금 반환 채권 1순위 권리자였어요. 미납 금액이 8천만 원이었죠. 저는 또 다른 서류를 꺼냈습니다. 그런데 재미있는 건 이 채권을 제가 할인 매수했다는 거예요. 5천만 원의 말이죠. 조정위원님이 놀란 표정을 지으셨어요. 그러면, 네, 맞습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오늘 오전 10시를 기해서 그 건물에 대한 1순위 채권은 우리 협동조합이 확보했습니다. 변호사가 황급히 서류를 들여다보며 말했어요. 이게 법적으로 유효한 거예요? 물론이죠. 저는 공증 도장이 찍힌 서류를 보여줬어요. 어제 공증사무소에서 모든 절차를 마쳤습니다. 이지영 씨도 흔쾌히 동의하셨어요. 현금이 급하시다고 하더라고요. 남편이 목소리를 높였어요. 그럼 지은이는 어떻게 된 거야? 걱정되시는군요. 저는 냉소적으로 웃었습니다. 이지은 씨가 임대하려던 그 건물 2층 공간 말씀이시죠?
안타깝게도 이제 그 공간의 임대 조건은 우리 협동조합에서 결정하게 됐어요. 저는 마지막 서류를 테이블에 올렸습니다. 그런데 더 흥미로운 건 이거예요. 남편과 이지은 씨가 함께 낸 그 건물 임대 보증금 2천만 원 말이에요. 남편이 벌떡 일어났어요. 야, 그건 어떻게 알았어? 은행 계좌 추적이죠. 저는 계좌 이체 내역을 가리켰어요. 남편 계좌에서 1천만 원, 이지은 씨 계좌에서 1천만 원. 같은 날 같은 시간에 같은 계좌로 입금됐어요. 우연의 일치일 수가 없죠. 회의실에 무거운 침묵이 흘렀습니다. 조정위원님이 서류들을 차례대로 살펴보시더니 말씀하셨어요. 이 모든 자료가 사실이라면 상당히 복잡한 상황이네요. 저는 낮게 그러나 또렷하게 말했어요. 나를 버리려던 사람이 결국 내 계산대 앞에 서게 됐어요. 저는 남편을 똑바로 바라봤습니다. 이제 골프 레슨을 받으시려면 우리 협동조합의 승인을 받아야 해요. 그 건물 2층이 바로 이지은 씨가 차리려던 골프 연습장이거든요. 남편이 의자에 털썩 주저앉았어요. 변호사는 서류를 뒤적거리다가 펜을 놓았습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기록이요. 저는 가계부를 가슴에 품으며 말했어요. 어머니가 가르쳐 주신 대로 모든 걸 기록하고 추적했어요. 25년 동안 격리를 맡았던 게 허실이 아니었네요. 회의실에 무거운 침묵이 흘렀습니다. 조정위원님이 펜을 놓고 안경을 벗어 닦으시더니 말씀하셨어요. 이런 복잡한 사안은 처음 봅니다. 재산분할 이전에 해결해야 할 법적 문제들이 너무 많네요. 남편이 창백한 얼굴로 저를 바라봤어요. 영희야, 이럴 필요까지는 없잖아. 우리 조용히 정리할 수 없을까? 그 순간 저는 지난 3개월간 쌓였던 모든 감정이 한꺼번에 치솟는 것을 느꼈습니다.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어요. 저는 천천히 일어서서 조정장 한가운데 서서 마지막으로 고개를 들었습니다. 그동안 무시당하며 조용히 살았어요. 제 목소리가 떨렸지만 점점 단단해졌습니다. 집에서도 시장에서도 친구들에게도 시대에 뒤떨어진 아줌마, 놀고 먹는 실업자, 헛짓거리나 하는 사람이라고 불렸어요. 남편이 고개를 떨구었지만 저는 계속 말했습니다. 25년 동안 성실하게 회사 다니고 집안 살림하고 시부모님 모시고 딸 키우면서도 늘 뒷전이었어요. 제 이름으로 된 통장 하나 제대로 못 가져봤고 제가 벌어온 돈이 어디에 쓰이는지도 제대로 물어본 적이 없었어요. 변호사가 중간에 끼어들려고 했지만 조정위원님이 손으로 제지하셨습니다. 당신이 골프 치러 다니는 동안 저는 시장에서 어머니의 흔적을 찾아다녔어요. 시장 어르신들이 어머니를 기억해 주시고 제가 효녀라고 말씀해 주실 때가 유일하게 사람 대접받는 순간이었어요. 저는 가계부를 가슴에 꼭 안고 말했습니다. 그런데도 저는 기록했고 기다렸고 숫자로 답했어요. 당신이 헛짓거리라고 비웃던 그 일들로 말이에요. 남편이 울먹이며 말했어요. 미안해, 영희야. 내가 왜 그랬는지 모르겠어. 정말 미안해. 저는 남편을 똑바로 바라보며 차가운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미안하다고요? 저는 잠시 멈췄다가 계속 말했어요. 사과는 조정이 끝나고 법적 책임을 정리한 다음에 들어도 늦지 않아요. 지금은 숫자와 사실만 중요해요. 저는 테이블 위에 서류들을 정리하며 말했습니다.
이지은 씨와의 관계, 제 전자서명 위조, 시어머님 돈의 유용, 그리고 협동조합 건물 임대권 문제. 이 모든 건 단순한 부부 갈등이 아니라 법적 쟁점이에요. 조정위원님이 고개를 끄덕이시며 말씀하셨어요. 맞습니다. 이 사안들은 민사소송은 물론 형사 고발 대상이 될 수도 있어 보입니다. 저는 마지막으로 남편에게 말했어요. 나는 더 이상 모멸 속에서 살지 않습니다. 당신이 의미 없다고 했던 25년의 결혼 생활에서 제가 배운 건 기록의 힘이었어요. 그리고 그 기록들이 오늘 저를 여기까지 데려왔어요. 저는 가방을 메고 조정실 문 쪽으로 걸어갔습니다. 문 앞에서 뒤돌아보며 마지막 말을 했어요. 앞으로 골프 레슨을 받으시려면 우리 협동조합 사무실로 오세요. 임대료와 이용 조건을 상담해 드릴게요. 물론 제가 직접 응대할 거예요. 회색 하늘 아래 조정실을 나오는 길, 제 손목에 찬 낡은 시계가 1987년산임을 증명하듯 은빛으로 번뜩였어요. 어머니가 제 대학 입학 선물로 사주신 그 시계였습니다. 저는 가방에서 작은 보리차 보온병을 꺼내 한 모금 마셨습니다. 차가운 3월 바람이 볼을 스쳤지만 가슴속에서는 뜨거운 무언가가 꿈틀거렸어요. 그건 분노도 복수심도 아니었습니다. 가슴속에서 오래 잠들었던 자존이 천천히 깨어나는 느낌이었어요. 박영이라는 이름이 다시 빛나기 시작하는 순간이었습니다. 휴대폰이 울렸어요. 상인의 김 사장님의 문자였습니다. 영희야, 오늘 조정 잘 끝났나? 우리 협동조합 첫 회의가 내일 오후 2시야. 계약서도 준비됐고, 이제 정말 시작이다. 고생 많았어. 저는 미소를 지으며 문자를 보냈어요. 네, 잘 끝났어요. 내일 뵙겠습니다. 정말 새로운 시작이네요. 그리고 가방에서 가계부를 꺼내 마지막 페이지에 적었습니다. 오늘 내 인생이 다시 시작됐다. 한 달 뒤 우리는 조용히 합의 이혼을 마쳤습니다. 결과는 제가 예상했던 것보다도 훨씬 좋았어요. 아파트는 시가 4억 9천만 원 기준으로 지분을 7대 3으로 나누었고 제가 더 많은 몫을 가져갔습니다. 위조 전자서명과 대출 보증 문제는 남편이 모든 책임을 지고 민형사 합의로 종결됐어요. 가장 중요한 건 저는 모든 보증 채무에서 완전히 벗어났다는 거였습니다. 신용 점수도 742점으로 올라갔어요. 남편은 반대로 신용 불량자가 되었지만 그건 제 일이 아니었죠. 어머니, 정말 대단하셨어요. 변호사 선생님이 최종 서류에 도장을 찍으며 말씀하셨어요. 25년 살림을 해오시면서 이렇게 체계적으로 증거를 수집하신 건 정말 놀라워요. 협동조합은 그 점포를 성공적으로 매입해서 리모델링을 시작했습니다. 1층은 시장살림연구소라는 간판을 달고 공동구매 사업을 시작했어요. 2층은 작은 카페와 회의실로 만들었고 3층은 협동조합 사무실과 교육공간으로 꾸몄습니다. 저는 그곳에서 운영 총괄을 맡게 되었어요. 월급은 250만 원으로 정해졌는데 회사 다닐 때보다 100만 원이나 적었지만 마음만은 훨씬 풍요로웠습니다. 영희야, 오늘 매출이 얼마나 나왔나? 김 사장님이 아침마다 도라지차를 들고 오시며 물으셨어요. 어제 공동구매로 쌀 20포, 김치 30통이 나갔어요. 매출은 380만 원 정도 될 것 같아요. 우와, 대단하네. 우리 영희가 있으니까
숫자가 딱딱 맞아떨어져 저는 웃으며 계산대를 닦았습니다. 어머니의 가계부를 옆에 놓고 하루 매출을 정리하는 시간이 가장 행복했어요. 어느 날 오후 예상치 못한 손님이 찾아왔습니다. 딸 수진이었어요. 인턴 합격 소식을 들고 온 거였습니다. 엄마, 인턴 합격했어요. 수진이가 어색하게 서서 말했어요. 축하한다, 수진아. 저는 진심으로 기뻐했습니다. 그리고 수진이가 고개를 숙였어요. 엄마가 이렇게 대단한 일을 하고 계신 줄 몰랐어요. 저는 딸의 어깨를 가볍게 두드렸습니다. 괜찮아. 너도 어려웠을 거야. 취업 준비하느라 스트레스 많이 받았을 텐데. 엄마가 시장에서 하시는 일 친구들이 다 부러워해요. 요즘 협동조합이 대세래요. 수진이가 주위를 둘러보며 말했어요. 그리고 여기 정말 멋있어요. 마치 카페 같기도 하고 사무실 같기도 하고. 밥은 먹었어? 오늘은 여기서 칼국수 먹고 가자. 우리는 2층 카페에서 칼국수를 시켜 먹었어요. 수진이가 면을 후루룩 먹으면서 말했습니다. 엄마, 아빠 요즘 어떻게 지내세요? 모르겠다. 연락 안 해. 아빠가 원룸으로 이사 갔대요. 그리고 골프도 그만뒀다고 하더라고요. 저는 특별한 감정 없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남편의 근황은 더 이상 제 관심사가 아니었습니다. 엄마는 지금 행복하세요? 응, 행복해. 저는 주저없이 대답했어요. 처음으로 내 이름으로 하는 일이야. 내가 계획하고, 내가 결정하고, 내가 책임지는 일 말이야. 수진이가 눈물을 글썽이며 말했어요. 저도 엄마처럼 강한 사람이 되고 싶어요. 너도 이미 충분히 강해. 다만 방법을 몰랐을 뿐이야. 그날 저녁 시장이 문을 닫을 시간이 되자 김 사장님과 다른 협동조합 언니들이 모였어요. 영희야, 다음 달에 시청에서 우수 협동조합 발표를 하라고 하네. 내가 해주면 안 될까? 제가요? 응, 내가 제일 말을 잘하잖아. 그리고 이 모든 일의 시작이 너였어. 저는 잠시 생각해 봤어요. 1년 전만 해도 저는 사람들 앞에서 말하는 것을 무서워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달랐어요. 좋아요. 해볼게요. 무시의 시간은 완전히 끝났습니다. 저는 제 방식으로 응징했고 숫자로 복권했어요.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건 저는 드디어 제 이름을 제 입으로 또렷하게 부를 수 있게 되었다는 거였습니다. 협동조합 사무실 벽에는 어머니의 사진을 걸어두었어요. 분식집 앞에서 앞치마를 두른 채 환하게 웃고 계시는 모습이었습니다. 그 아래에는 작은 명패가 있었어요. 고 김순덕님, 기록은 사랑이다. 저는 매일 아침 어머니 사진에 인사를 드렸어요. 어머니, 딸이 잘 살고 있어요. 어머니가 가르쳐 주신 대로 기록하고 있어요. 그리고 가계부 새 페이지를 펼쳐 오늘의 일정을 적기 시작했습니다. 박영이라는 이름으로 당당하게 떨림 없이. 오늘 이야기 어떻게 들으셨나요? 여러분이 박영희 씨였다면 어떻게 하셨을까요?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을 알려주세요.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오디오북 제작에 많은 도움이 됩니다. 오늘도 건강하시고 항상 행복하세요.